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와 사회는 여전히 혼란이 거듭되고 있죠. 비상계엄과 탄핵 정부의 여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상외교 사실상 중단된 상황 속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는데요. 2025년을 앞둔 대한민국 외교 과제는 여전히 산적한 상황입니다. KBS 열린 토론 연말 특집 2024 대한민국을 돌아보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외교를 돌아봅니다. 2024년을 우리 정부의 외교 방향을 짚어보고 앞으로 놓인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연말 특집 열린 토론 외교편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합니다. 중국 전문가로 열린 토론에 자주 출연하셨었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미국과 대미 외교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봉영식 연세대 개공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뿐 아니라 미국 정가도 꿰뚫고 계신 분이죠.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외교와 밀접하게 관련됐던 올 한 해의 국제 뉴스 돌아보겠습니다. 토론 전에 시민분들은 어떤 외교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오래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플러스 가자 지구의 전쟁 플러스 예전에는 종교적으로 많이 편향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종교적인 것보다는 어떤 국가 간의 이익, 실리가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와닿죠. 이때까지 양보 외교라고 해서 일본에 다 퍼주고 저렇게 일본이 득세를 해서 우리나라한테 가해자가 큰 소리 치는 형국 일본 대일 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는 저뿐만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이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쳐질까 그게 제일 걱정됐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국제 정세에서 영향이 가면은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지난번에도 집권할 때도 이제 부담이 많이 늘어났었다고 들었었고 이번에도 이제 방위비 분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외교안보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냥 결정난 게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중국 쪽하고 대만 쪽하고 아니 우리나라 쪽하고 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자기 위주로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도 눈치를 보는 입장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눈치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외교를 담당하시는 분들, 사회 지도의 계층에 계신 분들이 좀 국제적으로 많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으로 좀 많은 부분들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도 좀 나서가지고 좀 안정화시키는 게 그게 우선순위지.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올 한 해 대한민국 외교 상황 상당히 역동적이었습니다. 세 분께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준영 교수님부터. 네, 지금 우리 시민들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사태로 인해서 과연 뭐가 있었는지를 다 덮어버렸어요. 사실은 외교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국제 정세
정세가 굉장히 혼란했고 특히 우리와 직접 맞대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함으로써 기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전쟁의 비화 뭐 이제 이런 가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크게 오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트럼프의 귀환, 트럼프 2.0이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효과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걱정이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봉 교수님은요? 예,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매년 나왔죠. 국제 관계가. 그런데 2024년만큼 글로벌 시대의 국제 정치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을 더 잘 보여준 때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까지 올해의 초점은 미국 대선 아니었겠습니까? 11월 5일.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는 모든 게 그것을 덮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이 한 5년 전에 일어난 것 같은 벌써 임기 막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나먼 기억이 될 정도로 이 국내 정치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다. 이것이 이제 시작되었고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 교수님은요? 네, 저도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복합 위기 상황이죠. 올해 또 글쎄요 푸른 용에 뛰었다고 하는데 상관이 없겠다마는 50번 정도 선거가 있었다죠.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엄청난 그 소위 그 내셔널급의 국가 단위의 선거가 도처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좀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있는 정권이 거의 끌어내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도처에서 펼쳐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어떤 국내 정치적 상황이 국제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소용돌이가 처에서 커졌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기 때문에 참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네. 각국의 리더십이 도전받는 그런 또 한 해였다는 말씀 주셨는데 강 교수님 무엇보다 12월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됐고요. 또 심판 국면인데 자 이런 상황이 이 동북아 또 대미 외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 권한대행이 또 그 탄핵을 당하는 아주 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현실이 돼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늘 미국과 중국 사이, 그 다음에 북한이라는 실체적 위협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관리가 잘못되면 상당히 우리가 커다란 풍파를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걱정이 사실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미중 관계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 너 죽고 나 살자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이 두 나라는 갈 이유가 별로 없는 나라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영향을 받는 이제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두 나라의 눈치를 본의 아니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요인 때문에 그게 더 가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삼중 파도가 오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지금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국이 조금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장기화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은 러시아의 압박, 뭐 미국의 압박, 그다음에 중국도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북한에 대한 경거망동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들어갔고 그런 것 때문에 조용히 있는데 이게 한국이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 동북아 전체에 사실은 새로운 파장을 갖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빨리 이 탄핵 정국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 오늘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 가결됐을 때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요 국가들이죠. 미국 또 일본 중국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지가 또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먼저 봉 교수님 미국은
워싱턴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한 실망감을 가지고 소위 애써 쌓아올린 공든탑이 일거에 무너졌다. 이런 심정이 여러 가지 그런 국무부 관리라든지 백악관 관리의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시계가 45년 전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미국에게는 악몽과 같은 79년 12.12 군사 쿠데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5월에 광주에서의 학살, 이것이 연상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무부의 수석 부대변인이 계엄령 선포 당일에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미국은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아주 확연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표현도 썼는데, 이건 사실 외교적 수사로 본다면은 굉장히 강하게 그 불만을 표시한 것이죠. 뭐냐면 미국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 그때 반미 감정의 확산이었거든요. 왜 한국 군대가 민간인의 총뿌리를 겨누고 또 그런 지휘 통제 계통에서 벗어나서 함부로 움직이는데 주한미군이 왜 가만히 있었는가?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79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79년 12.12 군사 쿠데타예요. 그리고 광주에서의 그런 부대가 동원된 것도 그렇고. 근데 미국에서 그때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한국 군대가 가지고 있는 군대 통수권에 관한 것이었다. 지휘 계통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했다면 미국은 또 왜 한국의 주권을 훼손하는가, 제국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비상기엄 사태가 선포되었고 한국군이 움직이는데 주한 미군을 두고 있는 미국은 일체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 미국 대사가 전화를 걸었는데 외교부 장관이 받질 않은 사태라면은 과연 핵 협의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소통과 협조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내가 뭐라 그랬냐라고 이야기가 딱 좋은 소재가 된 것이죠. 소위 뭐 가치 외교라든지 다자주의, 안보 협력이란 게 얼마나 사상 누각인가.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맞다. 미국의 군대라든지 미국 국민의 세금이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이용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차단을 해야 된다. 예. 내가 선거 캠페인 내내 강조한 문제인데 이렇게 사단이 일어났다 이야기하기가 좋은 이제 소재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임 교수님, 일본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본이 지금 아무래도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북한 문제죠. 한미일 안보 협력, 지금 봉 교수님 말씀하신 뭐 NCG 비롯해서 물론 앞서서 시청자 아니죠, 청취자분들의 멘트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에 대한 어떤 외교를 이렇게 해야 됐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국내적인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둘러싼 경쟁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이상은 저희가 어떤 전력적 애매모호함을 계속 가져가기가 용이하지 않은 환경이었고, 그런 환경에서는 일정 정도 소위 말하는 리얼라이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편을 재구성하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미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력을 받아서 진행이 된 건데,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가장 큰 명분을 제공한 것은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제 한미일이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던 차에 이제 한국마저 이렇게 된 상황이라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한미일 플러스 이제 북한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 이 북한 반응을 제일 우려하는 것 같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SNS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워낙에 이제 IT 문화가 일찌감치 발달을 해왔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일상화돼 있지만, 사실 일본은 그런 점에서는 좀 상당히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아직도 TV 채널 몇 개 없고, 뭐 그냥
이렇게 공중파 몇 개를 가지고 정보를 습득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이 SNS 내지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양극화라고 하는 게 하는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롭다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또 청취자분들이 불편하게 들으실까 좀 걱정은 됩니다만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서 봤었을 때 이번에 미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선 국면에서 예. 트럼프 역시 팟캐스트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자신들이 가깝게 생각하는 나라 두 나라가 이런 대통령제를 운영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거기에 유튜브 내지는 이런 SNS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 교수님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원칙이 있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한국의 일이니까.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CC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이 민주사회를 강조하면서 잘 싸워왔는데 사실은 여야 간의 싸움으로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건 사실 자신들이 다른 데서는 권위주의 정치 뭐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약간 들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한미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또 강화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틈새를 노리려는 이제 원래 시각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이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환구시보 같은 글로벌 타임스 같은 신문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한중일 삼국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걸 계속 띄우면서 여전히 이제 탄핵은 탄핵이고 우리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과 좀 가까워져야겠다 하는 메시지를 이제 나름대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 사실은 오늘 그 다이빙이라는 과거 한국 대사로 오신 분들보다 조금 직급을 높인 그 다자외교 무대에 있었던 분이 한국에서 네, 유엔 출신이죠. 예, 유엔 부대사 출신인데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 업무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임 대사는 귀국을 했고 새로 간 대사는 지금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간 교류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양국의 대사관 차원에서의 어떤 흐름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마저 공백이 되니까 사실은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중국은 뭐 기본적으로 좀 관망하는 예.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우려라는 쪽으로 이제 모아지는 그런 시각인데 봉 교수님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데 미국입니다. 이제 1월 20일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기가 시작됐는데 트럼프 2기가 일단 미국 사회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이전까지는 이제 트럼프라는 정치 지도자를 두고 새로운 현상이다. 미국 정치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레이블을 붙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은 사실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8년 동안 그리고 향후 4년 동안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 2명 중에 1명을 꼽으라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꼭 뽑히겠죠. 4년 대통령으로 2016년에 예상을 깨고 강적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이기고 대통령이 되었고 그다음에 패배는 했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도 공화당의 중간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이번에 대선에 나와서는 한 번을 이긴 게 아니라 사실상 2번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후보한테도 6월 그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압승을 거뒀고 예. 그다음에 7월 13일이었나요? 펜실베니아에서 유세하다가 오른쪽 귀에 총탄을 맞은 다음에는 트럼프 뭐 대세론이 굳어졌었죠. 하늘이 내린 지도자라는 이미지도 굳어졌고. 예.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압박 속에서 후보 사퇴를 한 다음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대신 되었는데 또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한 명이 아니라 2명에게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에도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죠. 일기 때보다 더 강해질 거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총 12년 동안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를 좌지우지한다는 것. 따라서 미국은 이제 오늘날의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가 한참 늦었고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정치 지도자도 이런 트럼프주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 예상이 됩니다. 임 교수님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뭐 논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 이 트럼프 기환이 가져올 파장은 어떤 영향일까요? 네, 이제 본 교수님 앞서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그 키워드라고 할까 주제어를 꼽으라면은 거래지향적, 트랜잭셔널하고 두 번째로는 그 인물로서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굉장히 이렇게 존경을 받기가 언사가 좀 그렇죠. 비호감 인물이다. 네. 비호감이라기보다는 글쎄요, 물론 비호감도 많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도자, 소위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무의미한 시대가 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도자라고 하면 모름지기, 언행이 좀 어때야 한다 이런 좀 이미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노말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나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멘토 역할을 해왔던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그 말에 담긴 어떤 메시지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를 더 이상 이렇게 좀 존경한다든지 그런 건 이제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도 더 원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존경받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를 두려워하라. 그러한 메시지가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 속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공포의 네. 이미지일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 공포는 관세로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또 수출 규제, 또 중국과의 충돌 이 부분인데 본 교수님,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뒤따르는 수식어가 바로 미중 전쟁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준에 따라서는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게 가능하겠죠. 임은정 교수가 잘 지적했는데 존경보다는 공포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트럼프라는 인물의 이제까지 행보였고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4년 동안에 국내 정치에서도 그랬고 대외 관계에서도 그런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미국의 핵심 이익 추구를 계속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밥 우드워드 대기자가 쓴 트럼프 자서전을 보면은 그 책 제목을 공포, fear라고 했죠. 그 앞에 보면 서문에서 트럼프가 그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공포가 가장 일을 잘 되게 하는 수단이라고 믿는다. 이런 인용문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이 쓴 협상에 관한 책을 보면은 절대 레버리지 없이는 협상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건 자살행위다. 따라서 트럼프 2기 미국이 중국과의 다시 관세 전쟁, 무역 전쟁 또 안보 차원에서의 경쟁을 하더라도 미국의 레버리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트럼프 1기 때는 사실 관세 폭탄이었죠. 하지만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초당적인 그런 컨센서스입니다. 미국 정치에서. 그래서 트럼프의 가장 앙숙이었던 그 민주당 인사들도 트럼프 1기 때 화웨이 제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그것을 지지했어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조차도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면서
화웨이 기기를 갖고 다니는 것은 중국 공안을 우리가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4년도 사실 관세라는 방법이 아니라 기술 통제라는 다른 방법을 썼지 중국 견제라는 큰 전략 목표는 계속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중국 때리기는 앞으로 4년 동안의 트럼프 위기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내내 우리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강 교수님은 또 중국 전문가시니까 미중 전쟁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중국은 사실은 그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다만 그 대비를 하는 거하고 트럼프가 나와서 어떻게 자신들이 대응을 했을 때 나오는 효과하고는 또 별개인데요. 사실 트럼프 1기 때 미국, 그다음에 바이든 집권하던 4년의 미국은 여전히 미국이었죠. 다만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당선인으로 내년 1월 22일 취임을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1기 때 중국을 잘 압박을 해서 만약에 그때 재선에 성공했으면 중국을 무릎 꿇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이든으로 넘어갔는데 바이든은 새로운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마디로 스크럼을 짜가지고 동맹 뭐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그룹끼리 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 이걸 이제 가지고 압박을 했단 말이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1기 때 했던 거의 장점 그다음에 바이든이 해서 괜찮았던 거 그거 플러스 자기가 또 지금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 이걸 다시 강화할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압박의 조밀성이 강화된 압박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관세를 정말 60% 때릴 건지 그거는 사실 미국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1기 때도 45% 관세 부과를 얘기했다가 실제로는 25%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은 준비를 하면서 1대1로 얘기를 하면 바이든보다는 공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세계를 이끄는 양강으로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미중 충돌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뭐 우리 지금 국내 불안정 상황은 좀 차치하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좀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은 추가적인 압박이 될까요? 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 지금 봉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이 기술 압박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포션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미국의 편에 서줄 거를 요구를 할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한국의 조선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박 수리라든가 뭐 유지 그 MRO를 비롯해서 혹시 뭐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군함 건조라든가 이런 것까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레버리지가 조금 더 있는 게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한국이 이 미국이나 중국을 어느 한편을 딱 선택을 해서 가서 해결이 되면 가면 되는데 사실 우리 입장은 다른 나라가 없는 북한이라는 요인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 관계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원칙이라는 걸 분명히 내세우고 어떤 때는 실리를 더 추구하면서 미중의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가치 시장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니까 또 그럴 때는 그 얘기를 가면서 설득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지금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유동적이고 기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 임 교수님 일본하고의 관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쩍 진전됐습니다. 그런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우리 정부 외교력이 돈마에 올랐었는데 어떤 문제를 지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도광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이 됐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역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국민들의 큰 우려를 샀던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병행해서 이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해 가면서 또 협력도 추진해 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었었겠습니다만은 예. 아쉽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국민들을 또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아시아 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겐론 MPO라고 매년 이제 한일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인식 조사가 있습니다. EAI요? 네, EAI. 이거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결과를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10월 정도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계가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면서도 대부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역시 사도강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명을 하신 부분들을 그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조금 그 추도식 부분이 우리의 그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고 뭐 중간에 이제 뭐 오보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해프닝까지 겹치면서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좀 적절하지 못한 형태로 갈무리가 되는 듯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결국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신 거고 그랬지만은 이제 이게 결국은 하나의 어떤 완성된 추모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반쪽짜리로 끝났다 이제 이런 평가를 들은 건데요. 저는 지금 일본을 제가 결코 지금 편을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 외교 내지는 일본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그 민감도는 우리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뭐 역사적 책임이 그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에 비해서는 그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높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민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 외교 당국에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 정서가 이러하다면은 선제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셨어야 하는 문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폰 교수님,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관계는 문화적으로나 또는 최근에 뭐 경제 교류 또 정상 간의 교류는 좋아지더라도 또 사도강산이 됐든 또 군함도 같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는 또 없는 부분이거든요. 국민 감정 여론으로 생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쉬운 것은 이제 그때 제3자 변제안을 결정하면서 박진 외교장관도 이야기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강조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한일 관계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좀 더 평화롭고 화목하고 마음 놓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존 세대를 대표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돌이켜보면 그 다음에 어떤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 교육이라든지 화해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투자한 것이 한국에도 없었고 일본에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한미일 대북 3자 안보 협력 강화 차원인데 그것도 이번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삼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서 전국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사실상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일시 중지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무엇을 위한 굴욕 외교였는가? 굴욕이 있더라도 초안지에서 한신이 거리 건널들 사타구니로 그냥 걸어가는 것도 대의를 위해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국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은 굴욕 외교도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런 어떤 전략적인 사고가 있었는가 또 진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었는가를 돌이켜본다면 많은 점이 부족한 2024년 10월의 그런 분석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 교수님, 일본 언론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한국 상황, 12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정상 간에 좀 다져졌던 한일 관계의 진전 사항에 대해서 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일본 언론이 전부 다 뭐 안타깝다 이렇게 본다고 일반화하기는 좀 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 간의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됐던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이제 한 3월부터죠. 셔틀 외교가 다시 복원이 되고 특히 이제 그 뭐 두 그 리더 간의 굉장한 어떤 친목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게 물꼬를 트임으로써 이제 탑 다운 방식으로 이제 민간으로까지 확 분위기가 개선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아쉽다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한일 관계의 개선에 공을 준 부분이 있는데 공을 미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또 저 일본하고 다르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윙이 심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변화가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돼버렸으니 결국에 이제 차기 정부가 어디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다만 내지는 뭐 여러 다른 추측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의 있었던 이 과정이 다 다시 엎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 이 중일 관계를 보면 좀 미묘합니다.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무비자도 있고 또 중국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재개하고 있고 일본도 또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도 나오고 이런 변화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사실은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이 당시 아베 일본 총리와 트럼프의 브로맨스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골프도 같이 치고. 그런데 그럴 때 중일 관계는 오히려 더 개선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트럼프의 압박이 일본을 뭐 그게 주둔군 방위비 협상이든 뭐든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다 이렇게 가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미국과 일본 간의 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경제인들이라든가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뭔가 우리도 다른 지렛대를 하나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틈을 중국이 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무역 보호 협정이라든지 이런 차관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밑에 단계에서의 어떤 교류 틀을 많이 쌓아놓으면서 상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부적으로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게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중국의 대한국 접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도 비자를 풀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뭐 좋아서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 틈새를 파고드는 중국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종료시키겠다. 그러면 아마도 러시아의 편을 들어서 종료가 될 텐데 그러면 EU가 볼 때는 재앙이잖아요. 그러면 EU도 자연스럽게 그걸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약간은 상쇄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도 그 틈을 이용해서 좀 EU 쪽하고 가까워져 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외교에 어떤 큰 흐름.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면 강경하게 동맹이건 뭐건 세게 나올 거고 그 틈을 좀 이용하자. 그래서 사실 올해 3월에 전인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관례와 다르게 총리가 나온 게 아니고 왕이 외교부장이 정치국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하고 관계를 확대하겠다라는 것들이 전부 그런 흐름들을 인식을 하고 간 거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국의 입장에서는 외교 다변화 그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고 봉 교수님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던 것이 또 주춤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우리가 지금 동북아 외교 상황에서 다소 소외될 우려도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이 국가 혹은 대상과 협력을 했을 때 나에게 충분한 이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전국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실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또는 악화가 될지 아니면은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평화롭게 또 법적으로 조기 종식이 될지에 따라서는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가치도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갈지 또 어떻게 해결될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0%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네.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답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미국의 최대 타겟 국가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한국, 일본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국의 가치는 굉장히 상당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은 이제 고정 변수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조건이라든지 미중 패권 경쟁의 이런 다이나믹스 안에서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엔 자국 이익과 상충하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격변하고 있는 한국 외교 상황입니다.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될지 더 깊숙한 질문 또 분석을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연말 특집 외교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봉영식 연세대 개공교수,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봉 교수님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전 세계를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물론 이제 계속 이어졌던 전쟁도 있습니다. 중동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두 전쟁 모두 내가 끝을 내겠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호언장담을 했죠. 임기 전에 끝낼 수도 있다고 이야기까지 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트럼프가 집권할 때 되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마 그 변수는 너무 트럼프라는 정치 지도자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는 이런 경향이 발발하는 것이 아닌가. 네.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이렇게 투명하지 않습니까? 가치 동맹이라든지 다자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국가들 어떤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선거에 이겨서 집권할 때쯤 되면은 이미 그 분쟁들이 워낙 장기화되고 격화됐기 때문에 휴전이라든지 종전의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참 공교로운 현상이에요. 근데 한국 전쟁과 비교하더라도 러우 전쟁이 비슷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전쟁의 피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에 러시아 측만 해도 적어도 250명에서 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 동안에 호언장담했던 러우 전쟁의 조기 종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런
분쟁도 결국에 가서는 마무리 단계로 적어도 협상은 시작되지 않을 것인가. 그만큼 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태도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임 교수님, 우리는 이제 두 전쟁 중에서 중동과 러우 전쟁 중에서 러우 전쟁에 더 주목하게 되는 건 바로 북한의 이 파병입니다. 북한군의 파병인데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궁금한 건 이게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영토 사이즈를 언급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상당히 뭐 유럽 국가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바로 우리한테 북한하고도 접경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근거리에 있는 사실 우리한테도 이웃에 해당할 정도로의 이 아시아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규모의 영토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작전 반경이 넓다는 얘기인 거죠. 북극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그 지리적인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쨌든 핵 무기 보유에 있어서는 1위입니다. 미국보다도 보유량이 많고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여전히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당연히 아무리 뭐 경제적으로 미국보다는 당연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약하고 저쩌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핵무기 차원에서는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위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가 소위 유엔의 헌장의 정신을 위반하고 이제 타국의 영토를 이제 침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전후 소위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 소위 세계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요. 네.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참으면서 이걸 확산을 안 시키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도 지금 북한의 참전 파병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유럽과 아시아가 마치 이 평면 지도가 접혀져 버린 것처럼 이 양쪽 지역의 그 안보 문제가 완전히 이제는 결부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로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인도주의적으로도 이건 참 정말 눈 뜨고 보기가 저는 정말 일부러 영상을 찾아보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 네. 북한군의 지금 참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인도주의적 큰 과제를 물음표를 우리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인류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북한군은 실제 전선에 투입이 돼서 실천 능력을 또 키우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로부터 어떤 군사 기술을 대가로 받느냐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강 교수님 그런데 궁금한 게 북한하면 늘 따라다니는 국가 배후 국가는 중국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뭐 러시아와 또 조로 동맹을 또 맺기도 하고 어느 나라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참전을 한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 있는데 중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일까요? 사실은 이제 하노이 북한 미국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사실은 그걸 통해서 북한은 제재도 좀 해제를 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보려고 했지만 예.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소위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를 계속 지원을 하면 이거는 또 미중 간의 경쟁에서 미국한테 새로운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러시아 지원도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뒤로 한 발 싹 빠진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손을 잡은 겁니다. 그 작년 보스토치니부터 올해 6월 19일에 그 소위 유사 핵 동맹이죠. 어쨌든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은 꼴이 됐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북한이 중국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로부터 일정한 군사 기술을 받는다거나 무슨 고급 기술은 지금 받을 형편이 안 되고 재래식 이런 그 소위 장비 이런 것들이 현대화되는 데는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도 봤습니다마는 갑자기 정찰 위성이 작년 보스토치니에서 만난 다음에
발사에 성공했고 그러면 그거는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위성이 떠돌아서 남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만 보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는 결국 중국도 다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의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우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력한 제어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뭐 무기나 일부 에너지 이런 거를 맞교환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게 한없이 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금은 소외된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다만 발휘를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급하게 되면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이 줄타기를 김정은이 언제까지 할 거냐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방향성도 잡히고 그래야지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동북아 일중은 물론이고 북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전체가 흐트러질 이런 지금 소지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는 이 국면에서 또 중국은 또 우리나라에 또 여지를 좀 열어두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임 교수님 지금 국제 정세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얼마 전 발언에서 뭐 캐나다도 이야기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야기하고 일본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용진 회장의 15분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의 외교는 뭐 그런 이제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는 이유 관심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은 당장 뭔가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관심이 그렇게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좀 조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최우선일 수는 없다는 얘기는 저는 뭐 대선 전후로 해서 저도 이런 방송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우선순위상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역시 러우 전쟁일 수밖에 없고 중동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가자의 그 분들에겐 너무 안쓰럽지만 이게 갈무리가 좀 지어가는 모양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우가 제일 지금 우선순위에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 아마 북한하고의 그 다시 재협상 내지는 대화를 다시 물꼬를 트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역시 이제 북한의 핵 전력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앞서서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러시아는 이제 뭐 최대의 그 핵 강국이고 북한의 이 핵 능력의 고도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점점 더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도 이미 최강국인데다가 중국도 지금 핵무기 그 전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북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이쪽 동아시아를 바라볼 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셋이 다 핵을 갖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도 카바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면서 동시에 이 동아시아까지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버겁다라기보다는 어떤 전략적인 그 선택을 좀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에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더 이상 계속 놔두는 것은 시간을 주면 줄수록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결국은 시간을 줘서 이 지금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건 정말 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의 국익과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이자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네. 봉 교수님, 하여튼 국내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또 트럼프 당선인이 워낙 예측 불가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미국을 연구하고 계시니까 이 탄핵 전국 속에서 한미동맹 지속 가능성에 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지금 뭐 그린란드 이야기도 하고 파나마 운하 이야기도 하고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방위비 이야기는 언제 나오나 여러 가지 또 한미일 협력은 지속될 수 있나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다 좀 지나친 우려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이 동맹의 강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근데 한미 동맹의 강화라는 것도 한국 측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희망하는 형식과 방향의 한미 동맹 강화가 될 수 있고 또 미국이 바라는 한미 동맹의 강화가 한국이 선호하는 한미 동맹 강화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사태 그 이후로 벌어진 상황을 본다면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한국을 패싱하는 것이 미국 이익 보호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패싱 영어로는 스키핑이라고 그러죠.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과 직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한미국의 주둔 성격이라든지 임무를 한반도에서의 북한 도발 억지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의 유사시에도 그 투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꾼다든지 또 한국과 미국 간의 이런 전략적인 협력의 방안이라든지 임무 배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한국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보다는 미국 측에서 유리한 쪽으로 미국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할 그런 근거가 강화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령 사태로 코리아 패싱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라는 정치 지도자의 입장과 그런 정치 철학을 본다면은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이라든지 미국의 적성 국가와 직거래를 한다든지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 안보 정책을 구사할 확률은 이미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 내의 사태가 이런 외교안보 정책이 일어날 가능성을 현격하게 더 강화시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한국 외교로서는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다. 더더군다나 누가 한국 외교를 대표할 것인가, 누가 책임 있게 미국과 협상을 하고 약속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이 물어본다면 사실 대답하기가 모호하거든요. 예.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또 아까 이문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 문제가 러우 전쟁 종식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평화에 비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또 다른 면으로서 본다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이 계속되기를 선호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기회가 그냥 끊어지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또 한편에 그런 동북아 그런 안보 지형에 요동일 기회는 분명히 올 것이고 알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줄타기도 결국에는 이것이 계속될 수는 없다. 결국에는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건 북한 정권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강 교수님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 우리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 또 급이 높아진 주한 중국 대사의 임명 상당히 좀 진전되는 듯한 양상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더 진전될까요? 사실 전략적으로 한국의 가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한미일 세 나라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당사자들이 이제 앞으로 다 안 계십니다. 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되면서 이 한국을 더 이상 그냥 놔두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정적으로 중국에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한미일 삼각 공조에서 고리가 제일 약한 데가 한국이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그 여러 가지 연계성이나 그래서 이제 한국을 공략을 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중국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는 원칙 외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 초부터 고위급 교류가 왔다 갔다 하고 결정적으로 리창 총리가 오면서 그는 큰 사인을 준 거거든요. 이제는
한국하고 관계를 개선을 좀 해서 풀어보겠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비자 면제 조치도 우리한테만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18번째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일본이 들어갈 때는 38개 국가한테 풀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만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푸는 거는 자신들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이 하나 더 이전보다 높아진 다자외교 전문가 대사를 보내는 것도 새롭게 한중 관계를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러면 사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되는 것보다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또 특히 우리가 권한대행 네. 체제니까 대행의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 대통령이 두 번째 담화에서 뭐 중국 간첩 얘기를 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궁금합니다. 중국 간첩 이야기한 게 최근에 좀 진전돼 가든 좀 유화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었던 한중 관계에 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게 이제 지도자의 인식이 그렇다라고 이제 중국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두 가지 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양쪽에 쉐쉐하면 되지 둘 다 중국한테도 쉐쉐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희화화되는 거예요. 한국의 지도자들의 대중관. 이런 것들이 희화화되니까 제가 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게 그런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큰 그 틀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네. 이런 언사들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민간에 전파가 되면 그 파급 효과가 사실은 상부보다도 아래에서 훨씬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관리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임 교수님, 윤석열 정부에서 시종일관 강조됐던 것은 한미일 협력 관계였습니다. 이것을 또 미국도 상당히 호응을 했던 것이고요.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일 협력 관계,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 한미일 협력 관계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이제 트럼프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원온원으로 양자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경향이 커 보이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흔히 이제 소다자주의라고 했었죠. 미니레터럴이라고 해서 뭐 세 나라, 네 나라, 뭐 오커스도 세 나라 이렇습니다만 그렇게 모여서 안보 협의를 이루든지 하는 거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1대1로 했을 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엄청난 지렛대를 가진 나라라는 게 사실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협상력 차원에서도 자국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1대1을 선호할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전반적인 아마 분석일 텐데요. 그렇다고 봤었을 때 이제 한미일 이런 이제 삼각 미니 레터럴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태평양의 끄트머리에 있으면서 동아시아로 진입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에서 어디로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도 한반도가 이렇게 지금 반으로 갈라진 마당에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불과 몇백 킬로를 사이에 두고 앞에 두고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결국 미국은 앞서서 다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의 그 지정학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쉽게 버릴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방식이 이제 양자이냐 조금 더 강압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신사적이면서 어떤 미니레터라나 소다자주의적인 방식으로 가느냐 우리는 친구니까 이러면서 가느냐 이제 이런 방식의 차이일 건데 어차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라보는 세계 그 세계 안에서 자국의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전략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떤 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KBS 열린 토론 2024 연말 특집으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외교 짚어보고 있습니다. 세 분께 한 1분 뭐 30초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국내 정세 또 권한 대응도
탄핵 소추가 가결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대미, 대중, 대일 외교 어떻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야 될지 세 분 전문가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봉 교수님, 대미 관계는요? 뭐 리스크는 내부에 있습니다. 이 국정 혼란, 이 조속히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그런 방향으로 된다면은 한국이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발전된 경제 강국으로서의 그런 국제 신뢰는 또 속히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비교 차원에서 뭐 남의 나라 흠을 잡으면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도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선거 불복을 고집하면서 백악관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6일이었습니다. 폭도들이 의사당에 진입을 해서 그 1월 6일이 중요한 것은 그때 상하원 양원이 그 선거인단 개표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통령이 의장을 맡습니다. 근데 그 펜스 부통령이 몸을 피신했는데 폭도들은 펜스를 잡아서 해야겠다고 쫓아다니고 주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백악관에 있었는데 지금 부통령이 위험합니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난 상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이 있었던 트럼프라는 정치 지도자가 4년 후에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다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본다면 한국도 그렇게까지 암울하지는 않다. 이런 상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 교수님, 대일 외교는요? 네, 내년에 이제 아무래도 60주년이다 보니까 관계 정상화된 지 60주년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저희 이제 전문가들도 준비하고 있던 게 있고 뭐 외교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반기에 좀 준비해 놨던 것들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이 여전히 이렇게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그 뭐 이웃 국가인 이상은 서로의 가치를 충분히 특히 국민들, 특히 젊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그런 걸 느끼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경제적인 가치를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사회적 가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디 좀 마음을 좀 조금은 내려놓고 당분간은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네. 강 교수님, 대중 외교는요? 1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중국이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70여 년을 분투해서 세계적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치의 대외적 표현이 외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국으로부터도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가장 큰 좋은 일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정해진 질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법치국가니까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연말 특집 2024 대한민국을 돌아보다 외교 분야를 마지막으로 특집 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